짓의 연대기, 게임 대신 해주는 소년.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인생 경험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은 일간지 기자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짧게나마 내 경험을 쑥 돌아보니 3가지 정도가 떠올랐다. 하나는 학생 시절 경험이다. 중학생 시절 내 관심사는 딱 2가지였다. 게임과 농구. 농구야 친구들과 공터에서 공 튀기며 실컷 뛰면 그만이었는데 게임은 그렇지가 않았다.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기가 없었다.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 전용 8비트 컴퓨터 패미컴을 갖는 게 소원이었지만 당시 우리 집 형편에는 상상조차 못할 사치품이었다.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술 마시다가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포장마차로 우리 2남매 생계를 책임지던 시절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사채업자들이 낡은 철대문을 거칠게 두드려대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다. 그들을 피해 집안에 아무도 없는 척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노라면 대문 두드리는 소리보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이내 두려움이 엄습하곤 했다. 이런 집안 형편에 아무리 철없는 중학생이라도 게임기 사달라는 소리가 쉽게 나올 리 없었다.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게임기를 가진 친구 집에 놀러가 아케이드 게임을 하는 걸로 갈증을 달랬다. 당시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은 드래곤 퀘스터나 파이널 판타지 같은 RPG였지만 이런 게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원하는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없으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상상이었다. 게임 전문 잡지에 실린 이들 게임 관련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게임 플레이를 했다. 그래도 갈증이 풀리지 않으면 나만의 게임을 만들었다. 시공간 배경, 캐릭터, 몬스터, 무기 등을 내 멋대로 설정해 연습장 한 권에 빼곡하게 적어나갔다. 서툰 솜씨로 만든 연습장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임이었지만 이걸 실제로 플레이하면 어떨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뚝딱 가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친척 어른들이 주신 명절 용돈을 모아 드디어 패미컴을 손에 넣었다. 세가에서 발매한 16비트 가정용 게임기 메가드라이브나 슈퍼 패미컴 등 신형 게임기가 출시되면서 패미컴 가격이 내려간 덕이었다. 남들이 신형 게임기로 파이널 판타지 5를 즐길 때 구형 패미컴으로 파이널 판타지 2를 플레이하면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막상 플레이해보니 파이널 판타지 2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말 번역이 없어 일본어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다. 게다가 퀘스트가 은유적이어서 무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쉽게 포기할 애가 아니었다. 우직한 태도로 임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때로는 눈치로 때우면서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씨름한 끝에 간신히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었다. 그때 내가 느낀 성취감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게임을 클리어했다는 성취감과 기쁨은 박애정신으로 이어졌다. 파이널 판타지 2를 플레이하면서 고구마 수십 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만 경험하고 끝내 클리어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 무료 공략집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장 한 장을 찢어 가로로 3번 착착 접은 다음 깨알 같은 글씨로 공략법을 적어갔다. 이런 장소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제시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보스는 이런 식으로 공략해야 클리어할 수 있다 등등. 게임을 클리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과정마다 공략법을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다. 그야말로 나의 피, 땀, 눈물을 집대성한 공략집이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공략집을 내 돈을 들여 복사해서 친구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일본어 까막눈에 공략집을 구할 수 없어 답답했던 게임 매니아 친구들은 내 공략집이 풀리자마자 물 만난 고깃대처럼 몰려들었다.
나는 이전부터 게임 잘하는 애로 알려져 있었는데 공략집 무료 배포 이후 더 유명해졌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전교 1등에게 물어보듯이 까다로운 게임이 있으면 다들 나부터 찾았다. 야, 동현아, 이거 어떻게 깨냐? 아, 이거 죽어도 못 깨겠는데 대신 좀 깨주면 안 되냐? 값비싼 게임기를 들고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 덕분에 한창 유행하던 게임이란 게임은 다 해볼 수 있었다. 당시 정말 하고 싶었던 게임이 드래곤 퀘스트 5였는데 집으로 나를 초대해 식사까지 대접해가며 그 게임을 깨달라던 친구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 게임기는 페미컴 하나였지만 친구들 게임을 대신해주면서 여러 게임기와 게임을 골고루 섭렵할 수 있었다. 그 옛날 게임을 대신해주던 나동현이 지금의 대도서관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동창 녀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쓸데없는 짓의 연대기 2. 하루 비디오 서너 편 보는 백수.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두 번째 경험은 고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백수로 빈둥거리던 시절의 일이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 성적은 꽤 우수한 편이었다. 전교 13등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머리만 믿고 벼락치기를 해서는 성적을 올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공부에만 집중할 환경이 아니었다. 따로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게 그 즈음이었다. 폭음으로 간경화에 신근경색까지 앓으셨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가뭄에 콩나듯 보내주셨던 돈까지 끊기니 집안 형편은 더 기울었다. 중학생이 된 여동생도 자꾸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다. 부영 시간을 보내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대입 원서 접수 기간이었다. 어머니께 원서 접수비를 받아 대학교 접수처를 찾았다.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갈팡질팡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대학을 아예 못 갈 성적은 아니었지만 대학에 가면 또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일찌감치 돈이나 벌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한참 망설이던 나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께는 원서 접수조차 안 했다는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했다. 그때는 대학 포기가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결정이었다. 내가 대학생이라도 되었다면 어머니는 당신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끼셨을 텐데 그렇다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앞에서 당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지 않던가. 그렇게 대입을 포기하자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대외적으로는 재수생이었지만 대학 갈 마음이 없었으니 실질적으로는 백수였던 셈이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부담스러웠다.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은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보냈다. 당시만 해도 1,000원짜리 한 장이면 개봉한 지 좀 되는 비디오 테이프를 서너 편 빌릴 수 있었다. 비디오 대여점에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다. 홍콩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조금이라도 이름이 알려진 영화는 다 챙겨보았다. 영화만 본 게 아니었다. 어머니 꾸지람도 같이 들었다. 영화 본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그런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아들이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영화만 보고 있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걸 잘 알면서도 나는 영화에 계속 탐닉했다. 현실 도피가 아니었다. 정말로 영화 보는 게 좋았다.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또 많이 보다 보니 영화 문법을 깨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줄거리를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는데 차츰 카메라 앵글, 화면 구성, 배우들의 연기, 조명, 장면 전환, 플롯 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나 같으면 저 장면은 부감으로 찍었을 텐데, 나 같으면 엔딩을 다르게 만들었을 텐데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정말 잘 만든 영화를 보고 나면 나도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군대를 다녀오면 영화판에 뛰어들까 하는 진지한 고민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맘에서 자라나는 꿈과는 무관하게 날 평가했다.
어떤 꿈을 꾸든 남들 눈에는 그저 할 일 없고 한심한 백수일 뿐이었다. 그런 내 처지를 가장 실감하는 날은 알다시피 명절이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왜 그리 친척들 만나기를 싫어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아버지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비디오만 본다면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쓸데없는 짓 하고 댕기라고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는 줄 알아? 참 이상한 게 어른들 눈에는 여동생보다 내가 더 못 믿어온 모양이었다. 여동생은 야무져서 제 밥그릇은 어떻게든 잘 챙길 텐데 나는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다니니 걱정이라고들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여동생한테는 소위 스웨그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당장은 빈손이지만 언젠가는 뭔가 이룰 거라는 당당한 분위기 같은 건 말이다. 반면 친척들 눈에 나는 영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못 믿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친척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방송의 시청자들한테도 해줄 말이 많다. 취업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와서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는 시청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당당해져야 남들한테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준다. 일부러 친척들, 친구들 피할 필요 없어요. 평생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굴지 마세요. 내가 먼저 위축되니까 남들도 나를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당당한 사람,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해요.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손가락질 당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충고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남들 눈엔 쓸데없어 보이는 일도 내게는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일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게 백수 시절 2년 동안 내가 배운 것이다. 황지세 연대기, 게임 대신 해주는 소년. 지금의 대도서관을 만든 인생 경험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